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강좌는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 및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회로 해석 및 동작 분석을 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강의는 SMPS 파트에 대한 강의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자, 우리가 TV나 모니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는 AD 보드가 필요한 전원과 인버터 및 드라이버 구동 전압을 전달해주는 SMPS 파트라는 게 있고, LCD라는 액정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L 액정 뒷면에서 광원을 쏴줘야 되기 때문에 광원을 쏴줄 수 있는 그 장치들이 뭐냐면 CCFL과 LED 백라이트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인버터는 CCFL의 형광등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고, 드라이버는 뭐냐면은 LED 백라이트의 전원 공급 장치를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한다, 또는 드라이버 컨버터라고 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강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이렇게 쭉 강의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1차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모니터 TV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의 전원 공급 방식은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다. SMPS가 모니터나 TV에 내장된 제품이냐, 아니면은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아답터 타입이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LCD 구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손을 대는 부분이 백라이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액정 자체, 즉 패널을 분리를 하는데, 잘못 분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서 조립할 때, 그럴 때 보면은 뭐 백라이트가 뭐 어떤 광원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가 도광판의 패턴이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패널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광원 종류는 조금 전에 얘기한 CCFL과 백라이트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인버터는 자체 혼자 구동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냐, AD 보드의 MCU의 신호에 따라서 통제하에서 구동이 된다. 전원을 공급해 주셔도 백라이트는 켜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AD 보드에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야 그때서 이제 우리가 그 백라이트가 점등을 하는 그 AD 보드 통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니터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강좌를 하고요. 2차 시에서는 뭐냐면은 측정지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가 고장 점검이나 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지그류하고 측정 장비죠. 근데 지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고장 요소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완성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자작, 즉 다이한다 그러죠. 다이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완성품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해 갖고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어떤 개조를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제작하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3차시 학습은 뭐냐면 인버터 및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회로 해석 및 동작 분석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수리를 지금 뭐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입문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론이라는 베이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리가 스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론을 모르고서 우리가 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TV SMP에서 수리를 한다 그러면 PFC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공진회로가 뭐 하는 역할을 하지? 이게 왜 있는 거지? 이런 원리를 모르면 수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죠. 부팅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바이오스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원 공급 장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수리한다면 뭡니까? 수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좀 그분이 어떤 나름대로의 달인의 위치에까지 가기는 너무나 힘든 그런 조건에 봉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 및 컨버터라는 것은 어떤 장치다는 것은 아마 초보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알아야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인버터의 PW의 어떤 문제구나, 스위칭을 못하는구나, 이거는 뭐가 나갔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파트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20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밑에 하부에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20층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20층에 걸맞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했을 때 1층부터 20층까지 건물이 올라가서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하는데 20층을 져야 되는데 10층짜리에 기초 공사를 했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도 많이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고요. 4차시는 뭐냐면은 주로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TV에 보면 고장 그 부분을 많이 점유하는 부분이 전원부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SMPS, 인버터, 드라이버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 사례를 놓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보통 우리가 모니터의 SMPS 통합형 SMPS는 립스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립스보드는 SMPS 파트와 인버터 또는 드라이브 파트가 통합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 인버터라든가 드라이브 파트에 고장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품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떤 그 소자가 전소가 돼가지고 알 수도 없다. 그러면 뭡니까? 개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버터나 드라이버 어떤 불량으로 인해서 이거를 완전히 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SMPS에서 많은 고장을 갖고 가는 게 뭐냐면은 스위칭 회로 쪽입니다. 스위칭 회로가 고장이 났을 때 초보자들은 당황을 하죠.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 우리가 스위칭 회로의 속성 수리법 키트를 가지고 수리하는 속성 수리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TV 쪽도 스탠바이 쪽에 많이 이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CCFL 형광등 방식이 아닌 LED 백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LED 방식을 쓴다고 해서 CCFL의 고장 수리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공장에 어떤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니터들이라든가 이런 특수 모니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CCFL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CCFL로 하지 말고 요 CCFL을 요즘 많은 LED 드라이버를 얹혀서 LED 백라이트로 개조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V 쪽에 단골 메뉴로 들어오는 게 뭐냐? 바로 주로 이제 초보자도 많이 당해 보셨을 것 같은데 소리는 잘 들리는데 화면에 흑화 현상이 난다. 흑화 현상은 뭐냐면 액정의 영상이 구현 안 되는 증상인데 액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된다. 근데 그 LED 바 쪽에 LED 패키지 불량이 나게 되면 백라이트가 점등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LED 패키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TV에 적용되는 LED 패키지는 보통 직화형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두기나 열풍기로 LED를 갖다가 달 때는 그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그거를 우리가 붙이고 그 다음에 LED 앞에는 그 LED의 모양이 바깥에 액정에 구현되지 않게끔 확산 렌즈가 덮여 있는데 그 확산 렌즈를 우리가 그 UV 본드로 붙이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4차시 학습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시 학습부터 진행을 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희 이제 내 컴퓨터 유튜브 채널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물론 제가 아래 링크로 이제 달아 놓겠지만 전기전자 기초 과정과 모니터 과정들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요 SMPS 과정이라든가 인버터 드라이버 파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이제 본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니터 TV의 구성 요소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SMPS가 모니터에 내장이 된 립스보드 타입이냐 아니면은 전원이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아답터 타입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 쪽은. 근데 TV는 아답터 타입이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은 TV는 인치수도 크고 부가장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아답터 가지고 전원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보통 이 SMPS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러면 모니터 TV의 전원 공급 방식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CD에 의한 표시는 그 자체가 비발광성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액정 후면에서 광원을 비추어줘야 액정의 영상이 구현된다. 액정, 광원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광등 광원인 CCFL, 백라이트 방식과 다른 하나는 LED 광원인 LED, 백라이트 방식이다. 또한 CCFL,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교류 전원 공급 장치를 인버터라고 LED,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한 직류 전원 공급 장치를 드라이버 또는 컨버터라고 한다. 백라이트 전원 공급은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해주는 아답터 방식과 내부에서 전원을 인가해주는 립스보드 타입의 두 가지가 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립스보드 타입의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요 SMPS라는 요 부분이 요 SMPS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에이드보드에 필요한 5V 전원과 인버터가 구동을 하기 위한 12V를 여기다가 공급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SMPS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SMPS 파트가 이렇게 모니터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방식을 립스보드 타입이라고 한다. 립스보드. 이렇게 보통 립스보드라고 얘기하죠. 립스보드.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의 그 약자를 써서 립스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돼 있고요. AD 보드가 있고요. 영상을 1차 가공해서 패널 쪽으로 넘겨주는 AD 보드가 있고요.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OSD 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구현해주는 이 패널 보드가 있죠. 이렇게 구현된 게 이제 우리가 립스보드 타입의 이제 그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원 방식 자체가 안에 내장이 돼 있냐 아니면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방식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아답터 타입은 뭐냐? 아답터 타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립스보드 타입에 비해서 뭐냐면 여기 SMPS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 요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DC잭을 통해서 여기 아답터로다가 이 공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지금 SMPS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간단하죠. SMPS 파트가 바깥에서 아답터로 공급해 주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는 립스보드보다는 아답터가 더 수리하기 좋겠죠. 아답터 고장 나면은 아답터만 교체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모니터는 두 가지 전원 공급 방식이 있는데 립스보드 타입과 아답터 타입 중에서 좀 이 립스보드 타입이 가격이 좀 비싸요. 단가가 아답터 타입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고가냐 저가냐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비교한다. 제가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좀 보면 좀 간단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CCFL 형광등 방식의 백라이트 방식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LED 방식의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단지 이제 이 백라이트가 CCFL이 아니라 LED로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까는 여기 인버터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드라이버라는 이 보드, 즉 컨버터라는 파트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LED 백라이트는 그 전자 소자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직류 전원 공급 장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형광등을 교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고압 방전으로다가 라이트를 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고, 그죠? 컨버터는 뭡니까? 교류를 다시 교류로 변환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답터 타입도 LED 모니터 아답터 타입도 뭐냐면은 똑같은데 지금 SMPS만 바깥에 빠져 있죠. 아답터로다가 여기 요 DC 쪽에 공급해주는 그런 것만 바뀌어 있지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LCD 모니터 그러면은 좀 많이 접근하기가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LED 모니터 하면 완전히 뭐 다른 나라 세상의 기계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백라이트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CCFR 방식 같은 경우는 교류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고압 트랜스, 고주파 트랜스가 양쪽에 두 개가 있지만 지금 이 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버라는 것이 직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트랜스가 필요 없죠. 트랜스는 뭡니까? 교류를 이용해서 1차 측에 변화하는 AC 형태의 교류 신호를 줬을 때 2차 측에 상호 인덕턴스에서 유도기 전력이 AC 형태의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트랜스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트랜스만 없는 거예요. 나머지 원리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여기 있는 뭐 PWM이라든가 이런 어떤 튜닝 콘덴서들인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내압이 높은 걸 쓰겠죠. 왜냐면 LED 개수에 따라서 뭐 20V 공급해 주는 게 있고 뭐 15V 공급해 주는 거, 뭐 60V 공급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컨버터 드라이버는 좀 약간 틀릴 수가 있죠. 이 부품들이 좀 내압이 높은 걸 씁니다. 그런 게 틀리는 거지 뭐 전혀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LCD 모니터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LED 모니터를 자연적으로 수리하는 부분이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지 이제 백라이트가 CCFL에 교류를 공급해 주느냐 아니면 직류를 공급해 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TV는 요즘에 이제 뭐 LED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성을 좀 보면요. 여기 지금 SMPS 파트가 따로 있고요. 여기 SMPS. 요 분이 드라이버. 여기 지금 여기 연결돼 있죠. 요게 지금 LED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장치죠. 요게 있고 그 모니터 틀리게 TV 쪽은 이 T콘 보드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T콘 보드가 모니터는 같이 여기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패널 보드에 T콘 보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TV는 이게 T콘 보드라는 게 따로 빠져 있어서 이제 AD 보드에 이 LVDS 커넥터를 이 T콘 보드 쪽에 꽂아줘야 되겠죠. 근데 AD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V 공중파를 본다면 여기 튜너가 하나 달려 있겠죠. 이렇게 패널 보드가 있고요. 이렇게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단지 이제 SMPS가 아답타 방식으로 공급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그 인치수도 크고 TV는 부가 기능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오토 방식으로 SMPS가 5V, 12V만 내지만은 얘는 뭡니까? 5V, 12V, 24V, 어떤 건 33V까지 내기 때문에 그 전력을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모니터 SMPS에서 없는 PFC 전력 효율 보상 회로와 RC 회로 즉 공진 회로가 추가돼서 최대 전력을 끌어올리는 최대 전력을 만들어주는 그 회로가 부과가 돼 있다 하는 것이 모니터하고 좀 틀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많이 뜯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즘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 TV 같은 경우들이 보면 통합보드 한 장으로 다 모든 게 통합되어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제품의 추세들은 생산 추세들은 이렇게 통합형 타입의 보드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이 지금 여기 SMPS 파트고요. 여기가 드라이버 파트고 그 여기가 AD 보드 쪽이고요. 그 여기 기본적인 뭐 어떤 장치들이 여기 부가가 좀 돼 있죠. 이렇게 여기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은 뭐 수리 와서 뚜껑을 열었다 보니까 야 이걸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전자소자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좀 집약 통합돼 있는 디바이스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BGA 타입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트북도 뜯어보신 분 요즘 울트라북 같은 거 많이 뜯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보면 통합형으로 물론 돼 있죠. 근데 굉장히 보드가 조그매지고 수리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형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었을 때
내 강의 들었던 내용하고 이건 틀린데 뭐 SMPS가 어디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통합형 타입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것하고 이렇게 통합형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수리하시는 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더 낫다 점검하기가. 어떤 분은 이게 더 낫다, 이런 부분을 하나 점검하기 더 좋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수리의 경험이 얼마큼 쌓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의 생각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회로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도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조각조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 수리하면 여기가 문제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는 다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상 작동을 또 다시 경험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상반되는 얘기인데 지금 그 전자제품의 PCB에 적용되는 소자 및 생산 방식의 추세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메인 보드, AD 보드, 티콘 보드, 패널 보드, 그래픽 카드, 메모리 등 모든 전자 제품들이 소형화, 경량화, 집적화, 고기능화,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전자 소자들이 BGA화 되고 있어 제품 설계 및 생산 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출시되는 TV, 노트북의 경우 이전에 SMD 타입의 소자에서 BGA 타입화되어 소형화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신 노트북 및 TV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수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고 수리 시 반드시 BGA 리웍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수리를 하시는 분, 수리를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좀 많이 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면은 소형화, 경량화, 직접화, 고기능화, 생산성 향상 목적,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통합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 지금 TV 메인보드, AD보드를 보면은 이 메인칩 또 메모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통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MD 타입의 소자를 쭉 접하다가 이런 BJ 타입을 접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솔더링 기술을 뭐 인두기나 열풍기로 해서는 되지 않는 소자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메인칩들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메인칩들이. 그래서 이제 메인칩이 고장 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나 초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젤 플러스 놓고 그냥 열풍기 리히팅을 하는데 3개월을 못 버티죠. 또는 안 되거나. 왜 그러냐면 그 구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BJ를 보면 요게 지금 BJ 칩 메인칩 메인 칩셋이 요거잖아요. 여기 보면 요게 그 칩셋에 여기 패드라고 그러는데 패드에 여기 동글동글한 이런 볼랍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쭉 붙어 있어요. 그 볼랍을 갖다가 여기 지금 PCB 패턴에 봐도 바로 여기 패턴들이 이렇게 이 볼랍에 맞게끔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CB 패턴이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우리가 뭐 인두기나 열풍기를 붙이는 게 아니라 BJ 리역 장비를 통해서 하부에서 열을 가하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서 이 볼랍이 칩셋 패드와 PCB 패턴에 딱 붙게끔 그렇게 솔더링 하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 BJ 리역을 안 하셨다면 이제는 솔더링 기술이 완전히 틀린 부분을 접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당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BJ 리역이라는 게 수리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 솔더링 할 때 이 칩셋의 열특성도 알아야 되고 이 PCB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 얇은 거냐 두꺼우냐에 따라서 잘하지 않으면 이 보드가 휘기 때문에 여기 잘 붙지도 않습니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도 프로파일, BJ 장비의 온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열풍기나 인두기로 작업한 온도 프로파일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 변수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많은 연습과 숙련과 숙달이 되지 않으면 이 BJ 작업에서는 100%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 예전 소년실에 노트북 수리할 때 노트북 아닌 게 아니라 한 10대 내지 15대 값을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왜냐면 잘못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요? 응? 중고나 하나 사주든 돈으로 보상하든 겁이 나더라고 하기가. 지금도 사실 그래요. 이것을 못 보던 걸 하려 그러면은 야 이거 고장 나면 이거 이따 돈부터 생각나는 거죠. 왜냐면 직결되는 게 이제 돈이잖아요. 우리 직접 그 수리를 해서 저희가 민생고를 해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비참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 입장으로서 수리를 하려 그러면은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BGA 칩셋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통합화 추세, 고기능화 추세에다가 옛날에는 보드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역할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이게 부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별로. 이런 부분들을 이 BGA 칩셋에 통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화 집적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화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복합 통합하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당연히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칩셋 쪽의 구조를 보면 여기가 지금 칩셋 패드죠. 칩셋 패드에 붙은 이 볼랍하고 요 밑에 PCB에 붙은 요 볼랍 요게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납이 크랙이 생겨버립니다. 크랙이 생기면서 뭡니까? 어떤 납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즉 여기 오픈된다는 거죠. 오픈되면 회로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연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상작동이 되는 거죠. 또 화면에 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꺼멓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브루스크린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다가 우리 젤플락스를 넣고 이렇게 리히팅을 하는데 이것은 원한이 아니다는 얘기죠.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이 납이 산화가 돼 버려요. 납이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솔더링 할 때 효율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동선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구리동선을 그 피복을 까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놔두면 그 구리가 산화가 되죠. 그 산화된 데다가 납을 입혀서 이런 솔더링하면 잘 붙습니까? 안 붙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이 크랙이 생기면 다시 여기다 여러분들이 젤프락스를 넣어가지고 솔더링 해봤자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산화된 랩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새 볼랍을 얹어가지고 우리가 리옥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TV 같은 경우도 AD 보드나 Tcon 보드에 보면 이 지금 AD 보드의 메인 칩이 지금 BJ로 많이 돼 있고요. Tcon 보드가 따로 돼 있다고 그랬죠. TV는 Tcon 쪽에도 전부 다 BJ 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품 쪽을 잠깐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소자들은 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IMD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SMD 타입이 있고 하나는 BGA 타입이 있습니다. BGA 타입. 자, IMD는 인서트 마운팅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PCB가 있으면 이 PCB 홀이 있죠. 홀이 뚫려 있어요. 콘덴서 같은 걸 우리가 IMD 소자는 이 홀 구멍에 리드를 삽입해서 이 회로 부분에서 솔더링 하는 방식을 우리가 IMD 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현재까지 접한 게 SMD 타입이죠. Surface Mounting Device, 표면 실장 부품이다. 그래서 이 PCB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지금 부품이 이렇게 돼 있죠. 부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다리가 쭉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지금 PCB의 회로 패턴과 요 소자의 리드를 표면에다가 실장하는 뭐 열풍기라든가 인두기를 위해를 통해서 솔더링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소자를 SMD 타입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 BJ 타입은 뭐냐? BJ 요 패턴 부분에다가 이 칩셋, BJ 칩셋이 있는데 여기 볼랍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볼랍이 이렇게. 요거를 지금 밑에서 열을 가하고 위에서 열을 가해서 여기 칩셋 패드와 PCB 패드에 솔더링 하는 방식을 우리가 BJ 타입 소자라고 한다. 그죠? 이 세 가지인데 지금 뭐냐? IMD에서 이제 SMD로 가고 있고 SMD에서 BJ 타입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태까지 이 작업을 해서 우리가 편하게 작업을 해왔다면 이제는 BJ 방식이에요.
TV를 당장 뜯어보더라도 메인 칩이라든가 T콘이 지금 BJ 타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열어보고 이게 왜 이게 무슨 소자지? 이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접하지 못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볼랍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것이 젖불이 많이 생겨요. 젖불. 이 디바이스 불량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디바이스도 불량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지금 젖불 나는 이게 크랙이나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녹았다 식으면서 크랙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볼랍의 납의 어떤 성질을 갖다가 기능을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리볼을 해갖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원안인데,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BJ 리역을 하지 않으면은, 그죠? 이 리역 작업을 안 하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장에 그래픽 카드 갖고 연습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모스는 그래픽 카드 많이 소비자들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GPU가 BJ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BJ 장비가 없다면은 그 열풍기를 가지고 뗐다 붙였다 리볼링도 해보고 하는 작업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이제 그 작업들이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능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능력을 배가시키는 방법은 연습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연습 말고는, 이거 말고는. 간혹 이제 뭐 BJ 장비 산 사람들이 사장님 그 온도 프로파일 좀 카피해 주세요. 그 줄 수가 안 주는 게 아니라 BJ 장비의 특성도 틀리고 작업 환경도 틀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냐 틀리기 때문에 그 온도 프로파일 갖고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제품을 해봄으로써 이거는 어떻게 열을 가했더니 PCB가 휘어서 이 볼랍이 잘 안 붙더라. 어떤 거는 열을 가했더니 이 BJ 칩셋 열 특성을 모르겠더니 칩셋이 어떤 그 풀빵 돋듯이 뻑뻑뻑해서 이 칩셋이 타더라.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요 BJ 타입 쪽에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소형화되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뜯어오면은 전부 다 BJ 타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TV 수리도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리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리볼링을 해서 BJ 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 T콘 보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SMD 타입이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 돼가냐면은 구조가 이렇게 BJ 타입 돼 있습니다. BJ 타입. 이 T콘들이. 그러니까 이걸 수리를 하려 그러면은 똑같은 보드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호환되는 보드 구하기 힘들고 결론적으로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BJ 리역에 대한 기술을 연마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또 이제 우리가 노트북,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보시면은 보드가 이렇게 되게 조그매요. 전부 다 BJ 타입으로 돼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부품 자체를 이쪽에 칩셋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BJ 타입 돼 있기 때문에 이 BJ 리역을 원활하게 하자면 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면 요즘 많이 기피를 하는 현상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거 구하기도 좀 어렵고 칩셋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배터리만 굉장히 상당히 안에 큽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리튬 배터리는 보통 3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배터리만 이 내장이 돼 있어요. 내장이. 예전에는 노트북이 착탈식으로 배터리가 착탈식으로 외부에 붙어가지고 하기가 좋았는데 요즘 배터리만 있고 보드 요만해요. 그 수리가 하기가 좋겠습니까? SMD 타입 부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불량 나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 이런 BJ 타입의 이 부품들이 많이 불량이 납니다. 그러니까 리팅을 해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소비자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컴플레인 들어오겠죠. 아니 수리한 지 뭐 3개월 2개월 만에 뭐 또 이렇게 왜 이 수리를 제대로 못합니까?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볼링 이 칩셋을 떼가지고 리볼을 해서 작업해서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연습, 숙련과 숙달 아주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수리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그 부품을 가는 이런 걸 이제 리볼링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못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스마트폰 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얘기를 뭐 중국을 통해서 부품을 구해서 그걸 교체를 하는 거지 이걸 자체 수리를 안 한다. 수리를 하는 것은 안에 데이터 백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칩을 떼가지고 지우개에서 이제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 하지만은 보통 보드를 교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상황이 틀리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래서 BJ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노트북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전 출시된 노트북들은 이게 보드가 상당히 컸어요.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초보자들 대할 때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조그맣다 보니까 이거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특히 이제 수리를 한다 그래도 단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노트북이 얼마인데 아유 뭐 이러냐.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점점 이런 그 전자제품들의 이런 그 소자 발달과 설계 기술 향상, 그 다음에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그 미래를 저도 점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BJ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수리를 많이 입문하시는 분들 저희 공식 카페를 봐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실내 적용 안 하더라도 실내 적응하기 위해서 BJ 리용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칩셋이 불량이 났을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BJ 장비를 이용해서 산화된 랍을 다 제거를 하고 리볼링 지그에서 볼을 다시 입혀서 BJ 장비로 리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초보자들 많이 하는 칩셋에 젤프락스를 넣어가지고 뭡니까 열풍이 리팅하는 방법 있죠. 두 가지 방법이는 리팅은 사실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하겠다 그러면은 이전에 열풍기로 리팅하는 방식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젤프락스를 제조하는데 키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J 10세 불량 시 BJ 장비를 이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보드, AD 보드, 티콘 보드, 패널 보드, 그래픽 카드, 메모리 등 모든 전자 제품들이 고기능화,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전자 소자들이 BGA화되고 있지만 BGA화됨으로써 접불로 인한 화면무, 화면 깨짐 등 다양한 불량도 양산하고 있는 것이 BGA 칩셋이다. 불량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BGA 칩셋에 열풍기로 리히팅 작업으로 BGA 칩셋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재불을 유발하기 때문에 권장 수리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재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량난 칩셋을 분리하여 PCB 칩셋 회로와 칩셋 패드에 붙어있는 잔납을 디솔더링하여 다시 칩셋에 새 솔더볼로 작업하여 PCB에 붙여야만 재불을 방지할 수 있는 권장 수리 방법이다. BGA 리웍 작업은 많은 연습을 통해 숙달되어야 불량 없이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고장난 제품을 이용하여 많은 연습을 할 것을 권장한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리역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인버터나 드라이버 바텀에서 왜 했냐면은 TV 지금 수리하시는 분이 많은데 보통 공식 카페에 보면은 메인 칩 불량으로 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BJ 쪽의 리어에 대한 부분을 좀 터치를 하고 넘어가야 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자, 우리가 BJ 장비를 리역하기 위해서는 이 BJ 장비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장비가. 저도 갖고 있는 게 한 600만 원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장비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보면요, 요즘은 굉장히 그 기술들이 좋아서 100만 원대 장비도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장비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많은 제품을 칩셋을 띄고 붙이고 하는 누적 작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비의 진가는 발휘하게 돼 있는데, 장비만 좋다 그래서 뭐 장비빨로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80만 원짜리 뭐 60만 원짜리 갖고도 이 작업 잘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어떤 그 분석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불량 요인을 알기 때문에 자기만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수리가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가지 테스트하기 하는 수리 다 하던데, 테스트하기 수리 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은 많은 장비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수리해 봤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어디가 불량일 것이다, 그 찍어만 보면 되겠다, 테스트하기 하나 갖고도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뭐 달인이 되기까지 뭐 태어나면서 달인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노력과 숙련과 스스로의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까지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분들이 좀 존경스러워요. 저도 아직 그렇게까지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를 너무 탓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지금 수리하면서 열풍기를 고물 사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 실력을 탓해야지 왜 열풍기를 탓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BJ 뉴욕을 할 때는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는 고가를 하지 말고 좀 저가를 할 때 어떤 그 셀러가 설명해 준 내용과 그 다음에 고객들이 올려놓은 그 댓글들을 참조를 해서 잘 분석을 해서 장비를 사시기 바랍니다. 80만 원짜리 이상도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BJ 리어 갈 때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순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어떤 메인보드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PCB와 칩셋 사이에 볼 사이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막 작업하시는 분이 많은데, 특히 BJ 리어 갈 때는 칩셋 사이에 있는 먼지, 잔 먼지들을 컴프레셔로 잘 불어내서 최소한도 솔더링 효과를 좀 올릴 수 있게끔, 또는 탈거할 때 칩셋이 잘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깨끗이 불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겠습니까? 칩셋을 떼어내야 되겠죠. 탈거 작업이라는데, 뭐 탈거가 무슨 얘기냐고 물으시는 분이, 탈거는 이제 분리한다, 떼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한자로 나온 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칩셋 분리해야 되겠죠. 리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떼어냈으면 PCB 패턴에 붙어있는 산화된 납하고 칩셋 패드에 붙어있는 산화된 납을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칩셋에 새로운 이제 우리 솔더볼을 얹어서, 칩셋에 맞는 볼 크기의 솔더볼을 얹어서 이제 칩셋에 볼랍을 장착을 하고 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장비로다가 이제 PCB에 안착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된다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냉각 시간을 거쳐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이 두 가지, BJ 장비로 하는 것하고 열풍기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BJ 장비로 다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열풍기 작업을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열풍기 권장하는 게 뭐냐면, 자 BJ는 뭡니까? 이 PCB가 이렇게 있다면요, PCB 상부에서 열을 가하고 하부에서 열을 가해서 이 칩셋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 볼이 붙어 있습니다. 이 칩셋 패드에 안착하고 PCB 휠에 붙였게끔 하는 건데, 이 열풍기 작업은 뭐예요? 이 PCB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칩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볼랍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열풍기는 위에서만 열을 쪼인단 말이죠. 그럼 여기 칩셋 패드는 잘 붙을 수가 있지만 물론 열이 전달돼서 밑에도 붙겠죠. 하지만 PCB 패턴에 있는 이 부분은 엉성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다시 냉납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 냉납이. 또 하나 뭐예요? 이게 여기다 열풍기 작업했을 때는 리볼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납은 이미 산화가 돼서 크랙이 생겨서 납의 기능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붙여봐야, 어떤 거는 뭐 빠르면 1개월, 어떤 거는 뭐 일주일 내에 불량이 날 수도 있어요. 작업을 어떻게 방법을 써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불량이 나기 때문에 얘는 권장을 안 열풍기라는 권장을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오래 가게끔 하는 방법은 젤 프락스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고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게 원안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풍기를 이제 연습,
뭐 소비자한테 출고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쪽 BJ 쪽으로 가기 장비를 쓰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할 때 이제 고장난 그래픽 카드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그 연습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내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갔구나. 그때 이제 장비를 구입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리라면 앞으로는 전부 다 BGA 타입으로 가요. 가니까 어차피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장비 구매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장비를 미리 샀어. 이거 계속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 사장되는 장비 아니에요. 그 사장되는 동안에 또 새로운 신장비가 나온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이 스킬업이 됐을 때 그때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BGA 장비로다가 리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노트북을 예를 들을게요. 노트북이나 어떤 TV의 T컨버드나 AD보다 이 BGA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똑같은 작업이에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뭡니까? 컴프레셔로 안에 이 칩셋 있는 걸 다 우리가 깨끗이 불어냈겠죠. 그러면 이 젤프락스 있잖아요. 이 BJ 리역 작업할 때는 반드시 젤프락스를 좀 고급형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알파 메탈 걸 많이 쓰는데요.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제 뭐 지인들 매장을 보면 굉장히 아주 저가 제품, 저질 제품의 프락스를 이 젤 프락스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죠? 작업 효율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고급 제품을 써가지고 여기 지금 젤 프락스 도포형 붓으로다가 요 칩셋 사방에 이렇게 쭉 발라줍니다. 이렇게 쭉 발라주세요. 왜냐면 액상 프락스를 쓰시면 안 돼. 액상 프락스는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물 타입, 물 프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젤 프락스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에 발랐으면은 요 겉에만 지금 발라져 있지 칩셋 안으로다가 스며들지 않았잖아요. 열풍기를 이용해서 이 젤 프락스를 열을 가하게 되면은 요것이 액상화가 되죠. 액상화가 되면서 이 칩셋 안으로 스며들 겁니다. 이 사방을 갖다가 열풍기를 이렇게 쪼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BJ 리옥 장부로다가 얘를 탈거하는 방법이니까 그 칩셋, 요 칩셋 열 특성과 많이 작업한 내용을 저는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제 컴퓨터에 저는 프로파일을 띄워 가지고 얘를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히팅 작업을 하는 거죠. 얘를 띄기 위해서 이게 노즐을 내려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여기 맞는 노즐이죠. 요 칩셋의 노즐 크기 똑같은 크기를 맞춰야 됩니다. 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이제 칩셋을 분리해냅니다. 그럼 보드에서 이렇게 칩셋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TV에 이게 메인 칩이다 마찬가지예요. 떼어냈어요. 그러면은 이 떼어낸 이 PCB 패턴에는 이 산화된 납이기 때문에 납의 기능을 상실한 그 산화된 납들이 붙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떼어야 되겠죠. 제거를 해야 되겠죠. 디솔더링 하는 거죠, 이거를. 그때 이제 우리가 할 때 특히 이제 뭐 TV AD 보드도 마찬가지고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요 볼랍이 붙어 있는 요 자리는 패턴들이 굉장히 가는 패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 패턴들이 다 일어나든가 패턴이 끊어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단 끊어진 그 패턴들이 이 칩셋의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노 커넥션 즉 공패턴이다 그럼 관계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사용되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젤프락스 도포형 붓으로 여기다가 젤프락스를 도포한 다음에 인두기로다가 작업을 할 때 인두기를 1차 제거 작업을 볼랍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제거할 때 인두팁에 실납을 좀 이렇게 녹여서 이 여기 있는 PC 패턴에 있는 납을 싹 밀면 잘 응고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여기 납을 제거할 때 특히 이제 그 패턴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납에 인두 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어깨에 힘을 줍니다. 힘을 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 패턴이 가늘하기 때문에 패턴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인두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어깨에 좀 팔에 좀 힘을 빼고 그냥 슬라이딩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밀고 나가면 패턴 손상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 작업할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패턴이 일어났다면 이 패턴을 이을 방법은 없어요. 이건 불량 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BG를 이어갈 때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가 피부로 느껴야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인두 쓸 때 블레이드 팁을 쓴다든가 저는 그냥
갖고 있는데 불편해서 안 씁니다. 이렇게 하는데 블레이드 팁 갖고 뭐 게임기 같은 거 수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블레이드 팁을 많이 써요. 전용 블레이드 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도 괜찮겠지만 요런 뭐 인두에도 관계는 없겠죠. 다 인두 쓸 때는 여러분들이 세라믹 인두기 말고 고주파 인두기를 꼭 써야 된다는 권장을 드려요. 이런 거는 이 세라믹 인두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단납을 제거한 다음에 완전하게 산화된 납을 제거를 해줘야 솔더링 효과가 뛰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잔납을 제거하기 위해서 솔더링, 납 흡착 심지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젤 프락스를 좀 도포를 해서 요 잔납을 말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제거를 하죠. 이때 제거할 때도 너무 인두 팁에 힘을 주지 말고 슬라이딩 하듯이 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잔납을 제거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안에 우리가 하면서 젤프락스에 그 탄 젤프락스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TC 세척제를 통해서 PC 위에 있는 회로를 여기 묻어 있는 이런 그 플락스 성분을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PCB 패드에 있는 산화된 납을 깨끗이 디솔더링 했다면 이제 뭡니까? 칩셋 패드에도 산화된 납이 붙어 있잖아요. 얘를 디솔더링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그 디솔더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젤프락스 도포용 붓으로다가 젤프락스를 좀 충분히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인두팁에 똑같이 그냥 밀어도 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두팁에 실납을 좀 녹여서 하면 잘 응고가 됩니다. 이렇게 자꾸 따라와요, 납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차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납을 제거하기 위해서 솔더윅 갖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솔더윅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잘라서 씁니다. 잘랐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롤러 간격인가 하게 되면 불편해요. 되게 불편합니다. 립바로도 잘라야 되고 다 된 거는 또 효율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잘라가지고 통에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블레이드 팁 쓸 때는 반드시 잘라서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힘을 빼고 힘을 주게 돼서 이렇게 밀게 되면 요 칩셋 볼랍이 붙어 있는 부분을 칩셋 패드라고 그러는데 요 패드와 패드의 간격이 넓어져서 나중에 리볼레면 납이 두 개가 붙어 버립니다. 그럼 뭐 회로가 쇼트가 돼 버리겠죠. 그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 자, 이거를 참 제가 말로 하기는 그런데 본인들이 경험해서 하면 아, 이렇게 되니까 칩셋 패드가 넓어지는구나. 그런 걸 느껴야 되겠죠. 자, 한 다음에 뭡니까? 남아있는 플락스 성분을 갖다가 세척제로 깨끗이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남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지금 PCB 패턴과 칩셋 패드에 붙어 있는 볼랍들을 깨끗이 세척까지 해서 이게 완료된 상태죠. 이제 디솔더링 작업은 이제 다 끝났죠. 그 두 번째 작업은 뭡니까? 이제 이 칩셋에 셋 솔더볼을 얹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리볼링 작업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뭐냐면 요 리볼링 지유가 있어야 되겠죠. 칩셋을 고정해주고 스텐실을 고정해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리볼링 지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BJ 장비 사기 전에 요 리볼링 지그는요 한 4만원 5만원 살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나사식으로 돼가지고 칩셋을 꽉 조여줄 수 있는 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툭툭 빠지고 해서 지금 저희 리볼링 지가 한 4개인가 있는데 3개는 뭐 그런 작 빠져서 안 쓰고 있는데 2개 요거 말고 또 다른 신형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써요. 그래서 요런 지그가 필요한데 요거 연습하기 위해서는 요 리볼링 지그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습할 때 여기서 고정시켜 갖고 볼을 제거해야지 여러분 작업 때에 리볼링 지그에다 결합하지 않고 하면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못해서 손도 뒤어요. 뜨거워서 그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볼에 이 지금 어떤 A 칩셋 몇 품번이 A 칩 품번이다 그러면 A 품번에 맞는 요 스텐실을 우리가 넣어야 돼요. 여기다 얹혀서 요 칩셋 패드의 위치와 요 스텐실 위치가 같은 똑같은 제품의 모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스텐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여기 뚜껑이 보통 여기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스텐실을 얹어서 나사로 고정해서 쓰는 고정 타입이 있는가 하면 요렇게 만능 스텐실이라 해가지고 이 고정 여기 홈이 없습니다. 이 홈이 보통 만능 스텐실들을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만능 스텐실을 갖다가 보통 이제 요즘 나온까지 모델까지 하면 요게 만능 스텐실이 한 20만원 정도 할 겁니다. 해외 구매는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맞는 스텐실을 써야 돼요. 똑같은 모델을 뭐
이 품번이 A라는 칩셋이다 그러면 얘도 A라는 품번을 가진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칩셋을 이용해서 이 철판에다가 이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서 레이저 가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만능 스텐실을 여러분들 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 만능 스텐실을 갖다가 패키지로 사게 되면 다 안에 모듈이 들어있어요. 물론 없는 것들은 여기 찾아서 개별로 또 구매하면 되겠죠. 정품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정품하고 비품하고 써봤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자, 그런 스텐실이 필요하고요. 젤 플락스가 필요하겠죠. 아까 젤 플락스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좀 고급 제품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칩셋에 따라서 칩셋이 0.3짜리 쓰는 게 있고 0.5짜리 쓰는 게 있고 0.8짜리 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볼랍, 솔더볼을 사게 되면 이제 세트로다가 많이 팔아요. 그럼 볼랍을 여기 해당된 볼랍 여러 타입의 볼랍 이 0.6mm짜리네 지금요. 0.6mm 볼랍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소량으로 소분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젤 플락스를 도포하기 위해서는 젤 플락스 전용 붓으로다가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떠신 분은 막 손으로다가 여기다 칠하고 뭐 명암으로도 막 밀고 뭐 면봉을 쓰고 그러는데 그건 권장이 아닙니다. 면봉을 쓰게 되면 면봉의 면 성분들이 여기 달라붙어 가지고 솔더링 할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젤 플락스 붓 있죠, 붓 이런 것도 팔아요 인터넷에 해가지고 그걸 좀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뭐 어떠신 분은 또 뭐 수채화 그릴 때 쓰는 화방에서 붓을 쓰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사용하기 좋은 붓이 있어요. 한 2,000원 하나요? 예, 그런 붓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리버닝 지게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나사가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장착을 해서 꽉 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됩니다. 이런 지위가 좋더라고요. 고정한 다음에 볼랍을 얹기 위해서 젤 플락스를 도포를 적당히 해야 되겠죠. 젤 플락스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볼랍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안착이 돼요. 살짝 붙습니다. 점성 때문에. 자, 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여기 지금 ATI 이게 지금 그래픽 칩셋인데 이 ATI 칩셋이죠. 여기 지금 스텐실에 보면은 이 레이저 강화원 이 사람들이 이 제품에는 몇 짜리 볼이다.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0.6볼을 쓰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0.8짜리라든가 0.4짜리라든가 쓰면 안 되겠죠. 여기 볼에 들어가지도 않고 큰 거는. 그래서 0.6볼 짜리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스텐실을 여기다 이렇게 딱 장착을 하는데 요 칩셋 패드와 스텐실의 요 안에 있는 홀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납이 반만 걸쳐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열풍기로 안착할 때나 핫플레이트 안착할 때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잘 눈이 나쁜 사람들은 루페를 가지고 요 홀 위치와 홀과 요 칩셋 패드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교정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젤 플락스를 발랐더라도 열을 가하게 되면 젤 플락스 액상화가 되기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게끔 만능 스텐실이기 때문에 고정해서 쓰는 스텐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캡톤 테이프, 이 캡톤 테이프 내열 테이프라고 이전에 많이 보셨죠? 어떤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니터 TV 열면은 LVDS 케이블 쪽에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캡톤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얘는 400도씨까지 온도를 견딥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야기 때문에 일반 뭐 여러분들 OPP 테이프 이런 거 붙이면 녹아버리겠죠. 캡톤 테이프로 해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홀에 0.6mm 볼을 쓰라고 했죠. 그 볼랍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 요쪽이 잘 들어가게끔 홀에 이렇게 구멍에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 여기 보면 이걸 하다 보면은 요 지금 스텐실 홀에 볼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낙하된 볼을 이용해서 뭐 요런 솔더 어시스트나 아니면 핀셋을 가지고 여기에 수작업을 하나씩 넣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볼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하고 나서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또 하나를 갖다가 젤 플락스를 발라가지고 하나 하는 작업이 좀 짜증나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좀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루페로 확인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잘 한 다음에 작업하는 게 좋겠죠. 자, 다 봤다면 이제 그 다음 또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텐실에 솔더볼을 보가지고 납을 칩셋 패드에 안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핫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하나는 열풍기를 이용하는데 핫플레이트로 저도 저 장비가 있어요. 핫플레이트 있는데 안 쓰고 열풍기로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 지그도 고정지그를 썼었는데 고정지그보다는 만능지그가 좀 저는 몸에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할 때 자기가 작업을 해서 작업성이 어떤 게 더 좋냐 그걸 고려하시면 되겠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더볼을 여기 안착을 해야 되겠죠. 쭉 하면 납이 녹아서 이 스텐실에 홀에 들어간 그 납이 칩셋 패드에 딱 솔더링이 되겠죠. 자, 솔더링이 다 완료가 됐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게 식어야 되겠죠. 식은 다음에 이제 스텐실과 칩셋을 분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카타칼라를 이용해서 살살살하며 떨어지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특약 처방이 뭐냐? 여러분 유리병에다가 TC를 좀 가득 붓고 거기다 요 지금 리볼링한 요걸 거기다 안에 집어넣으세요. 조금 있다가 빼서 하면 잘 떨어집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강제로 띄게 되면 여기 지금 볼납이 얘랑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여기서 제대로 그 어떤 열을 많이 안 줘서 골고루 안 줘서 안 붙는 부분이 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봅니다. 떼가지고 이제 최종 확인하는 거죠. 이 볼납이 지금 제대로 붙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핀셋 뒷면으로다 한번 쓱 긁어봐요. 이렇게 쭉 이렇게 긁어봅니다. 그럼 안 붙은 건 툭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다 됐으면은 이제 PCB에다가 볼납을 솔더링 해야 되겠죠. 칩셋을 솔더링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 조금 전에 리히팅 했을 때 그 온도 프로파일을 오픈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CB를 거기다 그 패턴에다가 잘 솔더링 되게끔 항상 이 젤 플락스를 적당량 도포를 해야 됩니다. 젤 플락스는 이제 납을 잘 붙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BGA 리역할 때는 이 젤 플락스를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칩셋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인쇄가 되어 있는 건 없던 간에 이 칩셋에 여기 1번 핀 방향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방향을 틀리게 되면은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칩셋을 탈거할 때 1번 요 핀 위치가 어딘지를 잘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맞추면은 다시 떼각갈 되면 불량 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맞춰주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BJ 그 장비를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완료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붙게 되면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아직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BJ 장비에서 붙은 다음에 냉각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냉각 타임을 통해서 얘가 냉각이 되지만 그래도 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대에다가 옮겨서 열을 좀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뭐 노트북이든 TV 메인보드든 티컨보드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열이 완전히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결합 작업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냥 이거 막 빼가지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막 전원을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방법이죠. 아무래도 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냉각을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요 작업이 이제 그 BJ 장비로다가 불량난 칩셋을 리역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이미지로 얘기했는데 동영상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BJ 칩셋을 우리가 탈거하기 위해서 컴프레셔로 먼지를 불어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충분히 좀 발라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은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뭐 BJ 장비가 없더라도 열풍기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니까 뭐 버려진 노트북이 있다든가 아니면 매장에 버려진 어떤 그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전부 다 BJ 칩셋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보시면 되죠. 자, 이제 그 젤 플락스를 액상화를 시켜야 되겠죠. 칩셋에 잘 스며들게끔 열풍기로 녹여서 그 칩셋 사이로 액상화된 젤 플락스가 잘 주입이 되도록 사방에 이렇게 열풍기 작업을 해줍니다. 이게 젤 플락스가요, 이게 녹여서 잘 안 들어가요. 이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린 이제 이 뉴욕 작업용 그 젤 플락스 제조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흔들 수도 없고요, 그죠?
액상프락스는 이게 잘 스며들죠. 근데 젤프락스는 저렇게 액상화 하더라도 잘 이렇게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스며들었으면 이제 요거를 탈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BGA 장비로도 하는 방법이니까. 자, 온도 프로파일을 열고요. 이 온도를 이렇게 가해 봅니다. 가해서 약간의 중간에 지금 이 단계가 있는데 이 7이 냉각 단계입니다. 쭉 가서 어느 정도 되면은 요 노즐을 약간 들어서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칩셋을 이게 툭툭 쳐봐요. 그러면 녹으면 흔들흔들 됩니다. 그때 이제 뭡니까 그 복경펜으로다가 드러내면 되겠죠. 이 연기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저는 환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환기 시설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환기 시설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기 작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돈을 하는 비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산화된 랩이 붙어 있어요. 산화된 랩이 여기도. 얘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새 솔더블을 얹기 위해서 젤 프락스를 잘 도포를 합니다. 자, 저기다 인두팁에다가 실납을 저렇게 묻히면요. 그 잔납들이, 산화된 납들이 잘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이때 우리가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인두팁에 너무 힘을 주면은 저 패턴들이 굉장히 가느다라요. 여기가. 요게 들고 일어나거나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 납들이 있죠. 납. 이 웅거된 요 납. 납을 갖다 타면서 여기 떨어져 가지고 여기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 솔도액 작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또 불행하게도 이런 어떤 칩셋 사이로 들어간다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뛸 때도 여러분들이 솔독을 이용해서 얘를 묻히든가 아니면은 잘 털어내야 되겠죠. 뭐 핀셋을 이용하든가. 이 납이 딴 부품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 주의하는 게 제일 관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납을 잘 정리를 하는 거죠. 1차 잔납을, 산화된 납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더 윅을 이용해서 2차 잔납 제거를 깨끗이 해야 되겠죠. 이때 솔더 윅 쓸 때 이렇게 좀 저는 잘라갖고 쓴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젤 플락스를 묻혀서 슬라이딩 하듯이 싹싹 밀고 나가세요. 여기다 인두띠 힘을 주면은 굉장히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이 패턴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 굉장히 실 패턴들이에요. 이거 보시면 보이죠? 이 실 패턴들. 예. 저도 많이 분량을 냈습니다. 지금도 분량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많은 제품을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더라고. 이거는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노하우라는 게 사실 없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부분에 노하우가 있긴 한데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작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PCB가 다 똑같은 재질도 아닐 거고, 그죠? 이렇게 잘 슬라이딩 하듯이 여기 이제 블레이드 팁, 어 플레이스테이션 2 그 게임기 하시는 분들은 블레이드 큰 걸 쓰시더라고요. 이게 작업하기 좋긴 해요. 근데 저는 뭐 불편하더라고 그게 왜래. 뭐 굳이 그거 쓸 필요가 있나 하는데 또 그거 쓰시는 분도 있는데 블레이드 팁 전용 블레이드 팁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쭉쭉 밀고 나가면 잘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분량이 얼마큼 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자, 세척을 해줘야 되겠죠. 세척을 하고 요걸 이제 보통 보면 뭐 휴지로 막 닦아내시는 분이 있는데 휴지는 그 안에 잔 그 뭡니까 찌꺼기들이 묻기 때문에 솔더링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갖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겠죠. 닦아주는 이유가 솔더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칩셋 패드에 붙어 있는 이 산화된 납들 얘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새 솔더블을 얹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인두팁에 실납을 하나 좀 이렇게 녹여서 하면은 이 잔납들이 잘 따라옵니다. 연기가 많이 나요. 이거 코로 마시면요 여러분들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니까 환기시설은 꼭 뭐 닥트 전문가의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데 보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세요.
저 그거 만드는데 한 10만 원 들었나요? 10만 원도 안 드는 것 같은데. 그 요즘은 연기가 바깥으로 빠지니까 뭐 연기 냄새가 매캐한 냄새를 안 맡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거 할 때도 너무 무리한 힘을 주시면 이 칩셋 패드가 구멍이 이 패드가 넓어져요. 까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볼랍이 엉켜 붙습니다. 이 칩셋 패드와 패드가 붙어버리면 결론적 회로가 쇼트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아주 힘을 빼고 살살 하면은 납이 잘 붙습니다. 이때 솔더 오일은 좀 아낌없이 좀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거 리볼링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물론 이런 그 강의 자료 올리고 있지만 저희 공식 카페를 통해서 저 좀 더 좋은 방법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 좋더라 하는 그런 개선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 공식 카페에 좀 동영상 글보다는 좀 동영상으로 해서 좀 올려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우리가 그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찾으니까 이런 좋은 자료가 있더라. 그럼 링크도 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올리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만의 노하우를 갖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노하우를 갖는 세상은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면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숨기려도 이렇게 감춰지지 않잖아요. 공개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이거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자료 공유해서 같이 잘해서 같이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자료 좀 올려주시고 좋은 거 링크도 좀 달아주시고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꽉 조이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 여기서 이 이탈이 돼 버려요. 이걸 나사를 잘 조이셔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새 솔더볼을 얻는 겁니다. 솔더볼을 이 점성이 있기 때문에 볼이 일시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겠죠. 물론 솔더링 효과 좋게 하는 원인도 있지만 자, 여기에 맞는 스텐실을 올려줍니다. 이 ATI 그래픽 칩셋이죠. 그럼 이 홀과 칩셋 패드가 일치하게끔 이게 잘 맞춰줘야 돼요. 안 맞으면 이 구멍들이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맞으면 이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일치하게 딱 맞았죠. 그래야지 이 솔더볼이 이 칩셋 패드에 잘 안착이 됩니다. 이 종류별 이 맞는 스텐실 여기 맞는 걸 쓰셔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맞겠죠. 0.6 볼입니다. 자, 얘가 안 흔들리게끔 캡턴 탭으로다가 리볼링 지그에 고정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안 하게 되면요, 얘가 지금 이 젤프락스가 액상화가 되면서 이 밀려요, 스텐실이. 물론 여러분 작업 따위가 수평이 딱 맞는다면 몰라도 수평이 맞는다면 위험한 작업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이 볼랍들이 밀려버리면은 다시 작업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고정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핫플레이트에다 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더 편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 뭐 돈 주고서 비싸게 준 핫플레이트가 지금 사실 그 매장에 썩고 있는데 잘 안 씁니다. 그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흔들어주면은 스테인실의 그 홀 사이로다가 이 볼랍들이 싹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남는 것들은 이제 솔더 어시스트라든가 핀셋을 가지고 이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이 홀 사이에 이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할 때 또 뭐 요즘 현미경 구입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현미경 딱 놓고 하시면 좋겠죠. 근데 뭐 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현미경 있지만 현미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진 것들은 여기 이탈된 거 있죠? 이탈된 걸 갖다 이용해서 해주고요. 여기 지금 밖으로 이탈된 이 볼랍들은요,
막 그냥 함부로 버리시는데 이거 환경 공해죠. 환경을 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접시에 얘를 쏟아서 재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이 만능 스텐실 같은 경우는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만능 스텐실 요즘 나온 그 모델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개별로 다 이 스텐실을 구입을 해야 돼요. 모델명을 찾아서. 자, 이렇게 이제 열풍기로다가 얘를 이제 여기 저 PCB 패드에 안착시켜 줘야 되겠죠. 이때 주의될 건 뭐냐면요, 초보자들은 열풍기 에어세기를 그냥 세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볼랍 다 날아가 버리죠. 이때 열풍기 쪽에 이거 할 때는 그 에어세기를 최소화해 가지고 해야지 볼랍이 안 날아갑니다. 그게 여기 관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열풍기 에어세기를 해가지고 바람색이 확 나오니까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시 볼을 얹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납이 녹아요. 이렇게 녹으면 녹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 홀에서. 자, 이제 이게 바로 띄면 안 되고요. 이제 열이 식었어요. 식으면 이제 캡톤 테이프를 벗겨내고 지그에서 이거 칩셋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떼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질 경우 아까 어떻게 그랬죠? 유리병에다가 TC를 좀 붓고 얘를 담가 놓으면은 좀 잘 떨어져요. 예, 프락스가 이게 좀 녹으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카타칼로 띄는데 이렇게 강제로 띄었을 때 이 볼랍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온도가 열풍기 작업할 때 잘 이제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별 작업을 해야 되겠죠. 볼 하나 얹어 가지고 열풍기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젤 그 TC 용기에다가 담아서 담가 놨다가 띄면은 좀 잘 떨어지죠. 요 카타 깠을 때 이 패턴 손상 안 되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볼링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붙여야 되겠죠? 자, 온도 프로파일 열고요. 뭐 장비마다 다 이런 조작은 틀리니까 그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솔더링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PCB 패턴에다가 젤 프락스를 잘 도포를 합니다. 하고 요 사각형에 맞게끔 1번 핀이 어딘지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거꾸로 붙이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잘 놓습니다. 이 사각형 안에만 어느 정도 들면은 녹으면서 그 제자리를 거의 찾아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지금 장비가 수평이 맞아야 되겠죠. 수평기로다가 우리가 이거 처음에 사가지고 할 때는 이 장비를 갖다가 위치에 놓을 때는 이 수평기로다가 수평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그 지금 새 솔더볼이기 때문에 잘 붙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비저 장비 이때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거죠. 상부에서 이 상부 노즐이 여기서 가해주고 하부에도 노즐이 있어요. 열이 위와 아래를 가해주기 때문에 PCB 패턴에도 열이 가해질 거고 칩셋 패드에도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패턴과 PCB 패턴과 칩셋 패드의 볼랍이 견고하게 솔더링이 되겠죠. 자, 여기가 D6까지가 붙이는 단계고 7단계가 이제 얘가 노즐이 반쯤 올라가면서 냉각 작업을 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장비도. 지금 냉각 단계죠. 냉각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냉각이 완료되면 노즐이 이제 맨 꼭대기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냉각 단계입니다. 이거는 7이. 냉각 단계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풀러가지고 막바로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잔류 열이 남아 있어요. 그걸 충분히 열을 식힌 다음에 결합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식혀야 되겠죠. 열을 식힌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BGA 그 장비를 가지고 산화된 납을 탈거해서 제거를 하고 리볼링을 해서 다시 솔더링한 그 작업 방법을 동영상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열풍기는 다 갖고 있죠. 열풍기로 이제 나는 리볼링도 못하고 장비도 없고 그 장비도 없어. 그러면 열풍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리히팅 작업을 하는데, 리히팅 작업할 때 옛날에 쓰던 그 무작정 리히팅이 아니라 좀 이 칩셋에 있는 볼랍이 좀 오래 가도록, 이 젖불이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이 액상 플락스하고 젤 플락스를 제조 방법이 있다. 그 내용을 좀 약간 얘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BGA 칩셋의 분량은 대부분이 BGA 칩셋 패드의 냉납 및 PCB 패턴과의 냉납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BGA 칩셋을 열풍기, 리히팅 작업으로 BGA 칩셋을 솔더링하는 경우 오래가지 않아 다시 젖불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볼랍의 산화로 인한 불량, 작업 방법 미숙 등을 들을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BGA 칩셋 리히팅 시 좀 더 냉납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젤 플럭스와 액상 플럭스를 적절히 혼합하여 액상 상태로 제조 후 BGA 칩셋 사이에 플럭스를 골고루 스며들게 하여 열풍기로 칩셋 표면을 히팅하는 방법이다. 자, 이 방법입니다. 그 여기서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요 액상 플락스하고 젤 플락스로 제조 방법이 있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겠다 그러면은 연습 차원에서, 또는 뭐 제품 중에서 리히팅해서 아직까지 제콜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제품들은 이제 그것들은 이제 안에 요 솔더볼도 좀 고급 제품을 쓴 거,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BJ 칩셋의 큰 단점은 뭐냐면은 요 볼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납이 크랙이 생겨버린다. 크랙이 생기면서 이게 칩셋 패드에서 이 볼납이 떨어지든가 PCB 패드에서 볼납이 떨어지는 그런 냉납 현상, 즉 오픈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큰 원인이다. 그러면서 이 납이 크랙이 생기면서 뭡니까? 납이 산화가 되면서 납의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젤 플락스를 넣고 리히팅을 해드려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권장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작업 방법을 개선하자. 그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먼저 이 칩셋 사이에 있는 먼지들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먼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죠? 어느 플락스를 주입하게 되면 그 먼지하고 인해서 솔더링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액상화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젤 플락스는 아까 거기다가 칩셋 사방에다가 발라가지고 열풍기로다가 액상화 시켜서 해더라도 저 칩셋 깊숙까지 이게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여기다가 지금 젤 플락스에다가 얇은 가는 도선을에다가 요걸 해가지고 여기 칩셋 밀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좀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고, 그래서 요 방법을 쓰는 건데, 일단 그런 다음에 요 어떤 그 솔더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액상화 여기 만든 걸 갖다가 요 사방에다 주입을 하는 거겠죠.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열풍기에다가 리히팅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팅이 완료되면 이제 충분한 냉각경을 아주 테스트해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겠죠. 이 리히팅 필요한 이제 장비인 부자재는 뭐냐면은 열풍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컴프레셔, 우리 매장에 뭐 컴프레셔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넷에 보면은 BJ 장비로 하던 열풍기로 리히팅 하던 요 플러스 쓸 때는요, 요 주사기형 플러스 용기 쓰면 참 좋습니다. 그 주사기로 돼 있어가지고 요게 인터넷 보면 10개 단위로 해서 파는데, 요거 갖고 하면 어떤 뭐 TC로다가 뭐 세척할 때도 좋고요. 요걸 전 많이 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액상 플락스하고 젤 플락스를 혼합해서 쓰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작업하는 것은 뭐 아까 그
BJ 작업하고 비슷하죠. 근데 단지 장비를 이걸 쓰는데 권장 방법은 아니다고 얘기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리히팅 작업 전에 이 지금 그 액상프락스하고 젤프락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사용 이 고무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쇠구슬이 필요해요. 이 쇠구슬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스프레이 같은 거 많이 써봤죠? 스프레이 쓸 때 뭡니까? 흔들어 갖고 쓰죠. 이 안에 들어오면 쇠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쇠구슬이 들어 있는 것은 혼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액상프락스, 이건 이제 병에 있는 용기에 덜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젤프락스, 이때 사용하는 것들은 항상 이 제품들을, 젤프락스는 좋은 걸 쓰셔야 되고, 액상프락스도 무세척용을 사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좋은 걸 좀 쓰셔야 돼요. 가격 차이가 뭐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뭐 싸구려를 쓰시는 뭐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제조를 하냐면은, 여기다가 먼저 새 구슬을 넣는 겁니다. 먼저 여기다 용기에다 넣고요. 여기다가 요 새 구슬을 넣고, 그 다음에 액상프락스를 뭐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든가 뭘 해서 여기다가 요 구멍이 좀 좁아요.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액상프락스를 여기다 좀 넣어가지고 적당량, 이 적당량 뭐 몇 대 몇 비율이, 여러분들이 적당량, 이게 이 젤프락스가 좀 섞이도록, 그죠? 이 배율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맞춰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칵테일 바 가면 바텐더들이 막 그 뭡니까, 그 칵테일 제일 막 흔들죠. 어? 여기서 한번 흔들어 주는 겁니다. 하면 이게 젤프락스가 액상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요 사이에 투입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활하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지금 어떤 그 리히팅, 열풍이 리히팅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BJ 장비를 이용할 때도 요 지금 제조한 액상프라를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쉽죠? 예. 자,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인터넷에서 구매한 그 주사기형 고무 용기입니다. 요 새 구슬은요, 제가 옛날에 잉크 충전할 때 그 HP 카트리지인가요? 거기 지금 새 구슬로 막혀 있는데, 그걸 하고 나중에 막아주기 위해서 이 부품이 오더라고요. 그걸 지금 제가 갖고 있어서 한 5개 정도 넣으세요. 뭐 많이 넣지 말고. 많이 뭐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적당량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젤프락스를 좀 넣어야 되겠죠. 젤프락스를 여러분이 사용할 만치 좀 여러분들이 적당량 넣으세요. 이게 입구가 좁아서 잘 안 들어가요. 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뭐 있으면 나무 젓가락 말고도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면 이게 여러분들이 요령껏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저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액상프락스를 그 열풍기로 이렇게 안 녹여도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액상프락스를 이제 여기다가 적당량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이거 뭐 그럴지도 몰라요. 이거 액상 프락스인데 이게 여기다가 TC를 넣으면 안 됩니다. TC는 세척제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래가지고 좀 많이 흔들어 주세요. 이 쇠구슬이 이제 여기 해갖고 잘 혼합을 해준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액상화가 됐죠. 액상화가 깔끔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갖고 쓰시면은 칩셋 사이로다가 좀 잘 주입이 되겠죠. 자, 이제 열풍기로다가 작업하는 거, 리히팅하는 작업을 지금 제조한 그 액상 프락스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똑같아요. 여기 항상 작업 전에는
칩셋 사이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사방을 풀어준 다음에 지금 제조한 액상프락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사방으로. 그러면 물 타입이기 때문에 쭉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칩셋 표면을 보면요. 칩셋 표면을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그 이 칩 콘덴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여기에 칩 콘덴서는 뭐냐면은 그 노이즈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노이즈 차폐형 이 그 뭡니까 이 칩 콘덴서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바람 세기를 하면 이 칩 콘덴서이 날아가 버려요. 이거 날아가 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용량도 여러분 모를 거고 마킹이 안 돼 있잖아요. 칩 콘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열풍기 작업할 때는 바람 세기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열풍기 보면 노즐이 앞에 보면 노즐이 껴져 있잖아요. 이렇게 노즐이 그죠? 이렇게 꽂아 있잖아요. 이거 빼버리세요. 이거 빼버리고 그냥 이 큰 열풍기 나오는 노즐 안 낀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더 열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앞에 있는 노즐을 빼버리고 작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에어 세기를 좀 최소화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런 부품들이 날아가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풍기 작업할 때는 칩셋을 갖다 한 방향만 하지 말고 보통 이제 작업할 때는 이 칩셋이 이렇게 있다면 뭐 시계 좌우로 이렇게 쑥 돌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든가 아니면은 칩셋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열이 칩셋 전체에 요 밑에 지금 볼랍들이 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것이 다 여기 골고루 열이 전달돼서 이 지금 칩셋 패드와 PCB 옆 패턴 사이에 회로에 떨어진 이게 지금 볼랍이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픈돼서 여기가 잘 붙게끔 플락스하고 혼합이 돼서 붙게끔 여러분들이 골고루 히팅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다 됐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액상 플락스를 넣다 보니까 나머지 나와 흘러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깨끗이 TC로 닦아줘야 된다. 이거 안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요게 지금 데이터하고 지금 VC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게. 이 흘러내려서 여기 접촉 불량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동작 안 하는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요 지금 남아있는 이 플락스 성분들을 좀 깨끗이 이 TC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BJ 리옥 작업 전에 한번 이런 작업 해보기도 하고 얘를 그래픽 카드를 요 칩셋을 떼어보기도 하고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 느끼는 게 야 이게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지금 메탈이 하나 뒤집어 써 있는데 요건 열을 좀 더 가야 돼요. 여기 지금 메탈 형식의 이 접혀져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먼지 제거 작업을. 여기 보면 이제 써말 그리스 발라진 거 있죠. 요거 할 때는 좀 여기 티슈로 좀 닦아주세요. 이런 써말 그리스 있는 것들은 다 제거를 좀 해주시고 리팅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제조한 젤 프락스하고 액상 프락스를 혼합해서 만든 그 리히팅용 프락스죠. 액상 프락스. 잘 스며들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해준 다음에 약간 각도를 좀 기울여서 원활하게 들어가도록 좀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열풍기로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겠다. 이때 이제 에어 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해서 바람이 강하게 나오면은 칩셋 그 상단에 붙어 있는 칩 콘덴서들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저 맨 처음에 그 작업했던 날아갈 때 황당하더라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버려야죠. 칩셋. 자, 이렇게 리히팅 이렇게 왔다리 갔다 지그재그
원을 그리면서 골고루 전달되게 해주면 이게 끓어. 지금 이 안에 있는 들어간 액상 플락스가 열에서 끓습니다. 끓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안에 있는 납도 지금 녹고 있겠죠. 매장에 지금 그 중에서 뭐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줄이 생긴 것들은 보통 보면 GPU 분량이 냉납이 많아요. 그 작업을 오늘 한번 이 작업을 한번 제조를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제가 PC방에서 들어온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제조한 걸 넣고 저는 열풍기는 안 하고 이제 BJ 장비에 걸어서 하는데 요렇게 하니까 6개월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냥 일반 젤 플락스 한 거하고 한 거 비교해 보면 이게 좀 오래 가더라고. 이게 안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칩셋 사이에 이 플락스가 많이 주입이 잘 돼서 플락스는 납을 잘 붙게 하는 성분, 뭉치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더 오래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할 때도 연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환기시설을 좀 BJ 작업할 때나 뭐 BJ 작업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리할 때는 솔더링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솔더링 작업할 때는 이 화학적인 냄새들이 많이 나고 연기가 많이 나요. 개인 건강을 위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환기시설은 해놓으세요. 자, 이제 여기 지금 플락스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녹아서 내려오지 않게끔 이 성분들을 좀 깨끗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거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안 해주면 찜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끗이 해서 그 성분을 닦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금 특히 이제 BJ 타입으로 가기 전에 지금도 많이 쓰는데 지금 뭐 티콘 보드라든가 또 메인 보드라든가 보면 이 칩들이 이 리드가 사방으로 나와 있는 밖으로 나와 있는 QFP 타입의 소자를 그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가 돼서 칩셋을 새 거를 구해서 이걸 띌 때 붙일 때 굉장히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이것도 패턴들이 가능하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불량을 내는 경우가 입문하시는 분이나 수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SMD 리니버럴 킷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띄고 디솔더링해서 제대로 붙이는 작업, SMD 리니버럴 킷을 이용해서 띄고 그 다음에 요걸 붙일 때는 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두하고 납을 이용해서 요거를 우리가 잘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도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